And there's a fire that I won't slay. There's a fire burn the fire brigade. Help our souls tonight, we are losing this fight. Oh, help our souls tonight. Is no one on our side who's gonna help our souls tonight. 오늘은 이제 두 번째 장으로서 말이죠. 휴머니즘. 막스의 그 휴머니즘을 좀 들여다보려고 그래요. 네. 이제 초기 18세에서부터 한 20 몇 세, 30대 그 박사 논문을 지난번에 소개해 드렸지만은 그 초기 작품이 그게 나중에서 알려졌어요. 프리슈리프텐이라고. 그래가지고 연구들을 나중에, 그러니까 카피탈, 다스 카피탈 자본론만 주로 공부들을 하고 초기 작품들을 이제 지나쳤었는데, 진짜 그 막스의 휴머니즘이 바로 그 초기 작품 속에 자세하게 나와 있고, 그게 이제 파리 유고라는 것입니다. 1932년, 그러니까 아주 젊었을 때죠. 그래서 우리는 그의 초기의 그 작품을 통해서 그의 실제 그 인본주의를, 휴머니즘을 좀 오늘 좀 공부를 할 것입니다. 거기 막스가 생활하던 그 가정은 그 아버지가 변호사였어요. 그래가지고 처음엔 법을 공부할까, 이제 막스도 그렇게 생각을 했습니다. 그리고 그 아버지가 나가는 교회가 그냥 자유주의적인 프로테스탄티즘, 그러니까 신교인데 상당히 자유로운 그런 교단에서 신앙생활을 했다 그래요. 그러니까 그 아버지를 따라서 법을 공부하려고 이제 고등학교, 대학교 다니다가 이제 거기서 선생을 하나 만나가지고, 에드워드 강이라고, 그분을 간스. 만나가지고 거기서부터 이제 신학 쪽으로 들어가고, 거기에 그 생 시몬이라고 유명한 사회주의자인데, 이 교수를 만나가지고 머리가 지금 사회주의 쪽으로 돌아섰다고 합니다. 그래서 전통적인 기독교 분위기를 여기서 서서히 이제 떠나갑니다. 이제 멀어지는 거죠. 예. 참 이 교육이라고 하는 게 참 중요해요. 누구를 만났느냐, 무슨 책을 읽느냐, 무슨 공부를 하냐에 따라서 이 인간의 학문성도 바뀌고, 성격도 바뀌고, 미래가 바뀌어지는 것을 우리가 봅니다. 막스는 생 시몬을 만나가지고 변화가 왔다고 하는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학문에서 받은 영향, 또 부모를 떠나서 있으므로 외로운 그런 삶, 또 여기에다가 그 동료들이 또 다 이 무신론적인 분위기 속에 자란 청년들이었고, 이런 여러 가지 분위기 속에서 칼 막스는 자연스럽게, 물론 그 시대의 이해가 있었겠죠. 전제가 있었겠죠. 자연스럽게 이 무신론적인 입장으로 빠져 들어갔고, 마지막 그의 박사 클럽의 친구들이 이게 다 무신론자들이었다 그래요. 그러니까 서로 마음이 맞기 때문에 그렇게 됐겠지만은, 그 당시에 기독교를 일단은 반항적으로 생각하는 그런 사람들이 박사 클럽에 모여서 같이 공부하면서 자연스럽게 무신론자 클럽으로 이제 이렇게 형성이 됐다 그래요. 그런데 이 무신론이 바로 이 휴머니즘 때문에 이랬다 이거죠. 지난번에 제가 말씀드린 그 변증법을 이제 완전히 따라가는 것이죠. 소위 이 다이얼렉틱, 이게 변증법 아닙니까? 이게 플라톤의 작품이고, 그 다음에 이걸
해석한 게 또 해겔이고, 물론 다른 철학자가 많지만은 이 변증법이라고 하는 거, 이 변증학이라고 하는 거, 이게 지금 이 학문의 이제 이 휴머니즘이나 또 무신론의 핵심 속에 있습니다. 제가 지난번에 말씀드린 대로 이게 현실이죠. 이 현실이 온 것은 초월해서 왔다 이거죠. 초월해서 와서 인간이 이제 이 과정에 이렇게 와서 현실 속에 살아가는데, 이 초월이 이거 하나님이죠. 하나님. 자, 그런데 일단 하나님을 딱 떨어뜨리고 놓으면 여기는 이제 인간 세계밖에 안 돼요. 휴머니즘이 되는 거죠. 휴먼. 이렇게 되는 거죠. 그래서 이 다이렉티스는 인간이 초월에서부터 와가지고 이 세상으로 내려와서 그 다음에 다시 구원받으려면은 초월로 올라가야 되는 이 과정, 이게 바로 구원의 과정 아닙니까? 근데 이걸 갖다가 삭제해버리고 인간 안에서 모든 걸 해결하려고 하는 이 현실, 이게 없다. 이게 초월의 힘이 이걸 가지고 다시 초월로 갈 필요가 없는 거예요. 그러나 변증법이 아니라고 말이죠. 변증법이 아니라 바로 이 임마넨티즘, 바로 이 현실 속에서 모든 것을 꾸려가 보려고 하는 그런 사상이 이제 여기서 시작이 되는 것이죠. 이거 플라톤의 철학이나 해겔의 철학이나 이게 다 우에서부터 뭐 이데아, 소위 이데아라는 게 이데아가 와가지고 그 이데아가 이 땅에서 구체화된 것이다. 그러니까 이 땅을 연구하려면 그 이데아가 있어야 돼요. 그 아이디어가 있어야 돼. 이 아이디어를 가지고 역사를 변화시켜야 된다고. 이게 신학입니다. 하나님의 형상을 가지고 인간을 봐야 된다고 봐요. 근데 이게 이제 막스는 이걸 딱 이제 접은 거예요. 이 다이렉트스를 접은 거예요. 이거 저쪽은 띄워버려. 이 세상 안에서 인간을 주체로 하고 생각해 보자. 이렇게 된 거예요. 완전히. 요게 이제 이 변증법에서 완전히 탈퇴하는 휴머니즘, 또 이 신해석, 이런 게 다 이제는 인간 역사 안에서, 사회 안에서 풀어내야 될 그런 과제로 그들에게 주어진 것입니다. 그러니까 무신론, 한마디로 신이 없는 이 무신론이 바로 휴머니즘이 된 거예요. 인간이 여기가 시초고 이게 전체고 이것이 기초다 이런데, 여기 이거 없다. 이렇게 띄워버린 거예요. 그의 그 박사 논문에서 데모트리투스와 에피쿠루스의 자연 철학에 관한 차이점, 지난번에 말씀드린 그 논문에서 그가 얘기한 그 에피쿠루스, 그게 자연 철학의 핵심인데, 즉 하늘에서 불을 땅으로 가져왔다. 그러니까 이제 하늘엔 불이 없어. 왜? 에피쿠루스가 하늘에서 불을 이 땅에 가져왔기 때문에 이제 신은 필요 없어. 이제는 이 땅에 불이 들어왔어. 그러니까 이 땅에서부터 출발하고 인간으로부터 출발하고 인간 역사에서부터 출발하자. 바로 이런 사고입니다. 근데 우리 신학은 밤낮 하나님 중심으로 이렇게 생각하고, 이제 하나님 앞에서 우리가 인간으로 사는 그런 걸 자꾸 이게 공부하다가 막세 이 글을 보면은 완전히 머리가 팽 돌아버려요. 네. 어떻게 우리 인간이 하나님 없이 이 땅을 살 수 있을까? 그게 막스가 계속 연구하고 펼쳐낸 거예요. 그리고 그 하나님 대신에 사회라고 하는 것을 만들어낸 거예요. 소셜리즘. 그래서 사회주의라고 얘기하는 거예요. 개인들이 이렇게 모아가지고 만들어낸 그 지구의 인간의 집단, 그건 바로 사회라고 말이에요. 그러니까 이 사회에서부터 모든 걸 출발시키는 거지 우에서 출발시키는 게 아니에요. 그게 소셜리즘. 그러니까 휴머니즘과 소셜리즘이 이제 붙어 있어요. 개인과 사회가 붙어 있어요.
그래서 이 무신론은, 막스의 무신론은 바로 휴머니즘과 동의어고 사회주의와 동의어가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여기 107쪽의 제일 꼭대기에 보시면 인간이 인간의 최고의 본질이다. 이게 바로 종교 비판은 여기 시작되는 겁니다. 막스의 종교 비판이 시작되는 자리가 거기에요. 인간이 인간의 최고의 본질이다. 그 다음 보십시오. 인간이 땅바닥까지 밀려나 노예가 되고 비바람 버림받고 업신여김을 받는 존재로까지 된 모든 관계를 뒤집어 엎으라는 지상 명령을 수행하기 위해서 이제 인본주의자가 자기는 됐다 하는 얘기입니다. 그러나 하나님이 계시다고 하면은 이 세상의 이게 엉망진창을 왜 이걸 해결 못하느냐? 그러니까 하나님께 의뢰하고 하나님께 맡기고 인간은 가만히 있을 수가 없으니까 이제는 그런 하나님은 필요 없어. 이젠 우리가 우리 사회를 우리가 만들어내서 더 이상 눌린 자가 없고 가난한 자가 없고 모두가 다 희망 속에 살아갈 수 있는 그런 사회를 만들어보자. 이렇게 출발한 겁니다. 그 당시에 교회가 많이 썩었었나 봐요. 그 비판, 종교 비판 그때 보면은 참 무서운 것들이 많은데 이 독일 안에서 실제로 살던 이 막스에게는 그 당시에 그 교회라고 하는 것은 인간을 억압하고 인간을 죽이는 그런 신의 개념을 가지고 사람을 누르는 그런 집단이지 희망이 없다 이렇게 생각하고 하나님을 떼버리고 신을 떼버리고 인간 사회를 인간이 주장하면서 인간답게 살자 이렇게 나온 거예요. 참 대단하죠. 그러니까 우리가 이것을 처음 들을 때에 야 이거 우리 신학에서 할 거 아니다. 이렇게 우리가 포기해버리고 떠나버리면 그만인데 우리가 무신론자들을 상대하고 화해 운동을 해야 되고 전도 운동을 해야 되고 그들과 대화하면서 사회를 만들어 가야 되기 때문에 막스의 이 무신론을 우리가 공부를 할 수밖에 없다고 말이에요. 특히 북의 집단을 생각하면서 완전히 이 무신론 사상에서 출발하고 있는 북의 사람들과의 만남을 전제로 할 때에 막스를 공부하지 않으면은 만날 수가 없습니다. 앞으로.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막스를 지금 공부하고 있는 거예요. 우리가 목적이 분명한 것이니까 우리가 신학자로서 다 이게 신 앞에 놓고 사는 사람들인데 신 안에 사는 사람들인데 이 신 없는 사람들의 얘기를 우리가 깊이 있게 한번 들어가 봐야 된다고 말이죠. 북의 사람들을 만나려면 반드시 이 막스의 이 마음을 우리가 들여다보고 논리를 우리가 캐나가야 돼요. 그렇지 않으면 저들과 대화가 성립이 안 됩니다. 칼 막스가 파리 유고 속에서 분명하게 얘기한 것은 뭔가 하면 107페이지의 그 두 번째 단에 노동자와 농민들, 이 가난한 사람들, 이 사람들에 대해서 이를 갈면서 이 불쌍한 인민들을 어떻게 하면 살릴 것인가 여기에 관심을 가지고 있었던 것입니다. 당시의 교회가, 당시의 목사들이, 당시의 종교들이 이 약한 자, 없는 자들에 대해서 무관심하고 소위 이 장자의 권한을 가지고 이 갑질을 했다 이거죠. 재산도 장자들에게 다 보내고 성서의 구절에 그 있지 않습니까? 장자에게 모든 걸 다 주지 않습니까? 인계해 주지 않습니까? 근본부터 이 바이블의 이 기초에서부터 이 하나님의 이 질서가 가진 자 중심이라요. 가인과 아벨의 싸움도 결국은 이 갑질과의 그 동생과의 싸움도 이게 다 그렇게 해석이 돼 나가다 그 사람들은. 그러나 이 계급 사회라고 하는 게 이게 잘못됐다 이거예요.
장남이 소유를 다 가진다. 아버지를 대리는다. 이런 갑질, 이 갑질로서의 신의 질서, 이렇게 된 거예요. 그게 아니고 약한 자들, 없는 자들, 가난한 사람들, 민중들, 노예들, 이 사람들이 어떻게 하면 이 땅에서 사람답게 대접받으며 사는가. 여기에 칼막스가 주안점을 두고서 신을 떼버리고 인간의 사회 안에서의 휴머니즘을 지금 주장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게 바로 공산당 선언 속에 그게 나와요. 그 내용을 여러분들이 다 한번 읽어보세요. 인터넷 들어가면 다 있어요. 공산당 선언. 근데 우선 여기서 내가 한 가지 보여줄 거는 83쪽을 보세요. 우리가 지나갔는데 거기에 우리나라 공산당들이 만들어낸 83쪽의 제일 밑에 줄서부터 보세요. 1945년 9월 11일 날 서울 공산당을 창건하고서 창당 선언문 속에 있어요. 이제 그것이 막스의 공산당 선언의 일부를 우리나라 말로 우리 실정에 맞게 여기 썼습니다. 그건 누가 한번 읽어보세요. 하나, 둘, 셋, 넷. 한번 읽어보세요. 공산당은 노동자, 농민, 도시민민, 군인, 인텔리겐치아를 포함한 모든 근로 대중의 정치적, 경제적, 사회적 이익을 보호할 것이다. 본 공산당은 그들의 생계를 근본적으로 개선시키기 위해 투쟁한다. 두 번째. 공산당은 한민족의 완전한 자주 독립을 성취하고 봉건주의 잔재를 제거하며 또한 자유의 증진을 위한 길을 열어놓기 위하여 투쟁한다. 3번. 우리 공산당은 노동 대중의 이익을 도모하는 혁명적인 민주주의적 인민의 정부를 세우기 위해 싸울 것이다. 4번. 우리 공산당은 프롤레티아 독재를 통한 한국 노동 계급의 완전한 자유와 착취, 억압 및 계급이 존재하지 않는 공산주의 사회의 건설을 우리의 궁극적 목표로 삼고 있다. 이게 지금 민중들의 권익과 자유와 그들의 삶을 위해서 공산당이 조직됐다는 걸 보이지 않습니까? 이게 요 핵심이 바로 이 칼 막스의 공산당 선언 속에 이제 들어 있습니다. 조금 길게 설명도 하고 이제 그렇게 되어 있지만은, 그래서 그 내용들 보면 다 뭡니까? 이게 지금 다 대중들 또 없는 사람들, 노동자들, 프롤레타리아 이런 사람들. 그러니까 장자가 아니라 갑질이 아니라 거기에 아래 동생들, 눌린 자들, 없는 사람들, 민중들, 노동자들을 위해서 이제 사회주의 운동, 공산주의 운동을 하겠다. 이렇게 선언한 겁니다. 처음부터 이제 이렇게 구체적으로 이렇게 나오고 있어요. 공산당 선언 1848년. 그러니까 몇 살 때죠, 이 사람이? 30살 때구만. 꼭 30살 때. 자, 얼마나 일찍이 시작을 했습니까? 구체적으로 이렇게 역사를 시작한 거예요. 민중을 위한 투쟁을 시작한 거예요. 여러 가지 루소의 영향도 받고 또 포엘바카의 영향도 받았어요. 루소의 자연주의, 또 포엘바카의 휴머니즘도 여기서 영향을 받아서 이것저것 30살 때에 이렇게 참 선언했습니다. 공산당 선언, 일종의 참 이 사람의 자기의 그 휴머니즘이라고 얘기한 바로 그거를 이제 했습니다.
포일바카는 기독인으로서 종교 비판한 사람 아닙니까? 네. 결국은 포일바카도 당시의 교회의 이 초월성이 아편으로 민중들을 죽이고 있다. 실제 땅 위의 현실을 보지 못하게 한다. 그러면서 포일바카도 기독교, 기성 기독교를 비판하고 배반했죠. 근데 바로 이 포일바카 다음에 바로 나온 사람이 막스인데 이건 아주 더 완전하게 아주 철저하게 초를 딱 잘라버리고, 즉 변증법에서부터 저걸 꼭대기를 딱 잘라버리고 아래서부터 시작하는 이런 사고, 이런 신화, 이런 어떤 철학을 전개를 했던 것입니다. 여러분들이 이게 책을 읽거나 또 공부를 하시거나 내 얘기를 듣다가 잘 이해가 안 되면은 질문을 하세요. 그건 잘 이해가 안 된다고. 이게 다 빨리 이해가 안 되는 사람도 있어요. 그러니까 창피하게 생각지 마시고, 이럴 때 이렇게 되면 어떻게 되는 거냐 이렇게 물어보시면서 가만히 아는 척하지 마시고, 잘 이해가 안 되면은 스톱시키고 얘기를 좀 전개를 하면 좋겠어요. 네. 그러니까 내가 자꾸 이 변증법 얘기를 하는 거는, 이 변증법은 초월 신학이라고 말이죠. 이 해겔의 변증법, 정반합, 이게 플라톤의 이데아에서부터 이 현실 세계로 과정, 이 아이디어, 이게 플라톤서부터 플라톤 철학, 해겔 철학, 그 다음에 칸트 계속 나오고 있어요. 그런데 막스가 이걸 딱 끊어놓은 거예요. 물론 그 전에 포일바카가 한쪽 끊어놨는데 막스가 다 끊어놓은 거예요. 때문에 우리가 공산주의자를 만나려면은 이 막스를 알아야 대화가 됩니다. 이것도 모르고 하면 딱 걸려요. 우리가 대화가 안 돼요. 우리도 알고 있어. 근데 기독교 신앙기는 어디까지냐 하고 이게 나올 때에 그쪽에서 제시하는 거고 이게 틀릴 때 거기서 우리가 어떻게 이걸 헤쳐나갈 거냐, 그 문제 우리가 지금 공부하는 거 아닙니까? 쓸데없이 우리가 막스 공부하는 거 아니잖아요. 지금 북에 있는 우리 동포들 만날 준비하는 거 아닙니까 지금. 여기 지금 앞쪽에 지금 한 뺀 거 있죠. 우리나라 북에 대해서는 지난번에도 그걸 일단 제쳤고 오늘도 이제 안 하고, 이제 다음 시간에 여러분 중에서 좀 하나씩 맡아서 발표를 하시고 그 다음에 이 전체를 다시 한번 토론할 시간을 갖겠습니다. 그러나 그렇게 하시고 이왕 공부를 좀 이 분야에서 좀 하겠다고 생각하면은 좀 철저하게 하세요. 방학 때니까 공부를 좀 철저하게 하시고, 이해가 안 되면 이 원문도 좀 읽으시고 도서관에 가서 좀 찾아보시고 사진도 찾아보시면서 도대체 이게 어떤 사람들인가, 그러니까 이거 막스를 이해하려면은 좀 공부를 좀 많이 하셔야 돼요. 간단하게 이해가 안 될 때가 많아요. 특히 머릿속에 이 관념, 신이 존재하고 가이스트가 존재하고 플라톤의 이데아가 이렇게 먼저 이렇게 딱 떠오를 때는 이게 막스가 들어오질 않아요. 이해가 안 되는 거예요. 어떻게 플라톤을 떼어버리고 해겔을 떼어버리고 이 세상으로부터 시작을 했나? 어떻게 인간으로부터 시작했나? 근데 그 인간도 보통 인간이 아니고 가장 낮은 백성들, 없는 백성들, 장자가 아니라 갑질이 아니라 아래 눌린 백성들, 동생을 위해서, 가짓지 못한 자를 위해서 생각을 했다는 거. 이게 막스의 위대한 점이라고 생각돼요. 나보다 못한 자를 먼저 생각하면서 철학을 했어요. 사상을 정리했어요. 난 그게 대단하다고 생각해요. 요즘 이 공산당 선언석에도 나와 있지만은 이 가진 자들에 대한 그 비판 아닙니까 지금? 아까도 우리가 봤지만은 68페이지에 그게 거기에서 지금 나오고 있는 그 여러 가지 그 항목 가운데 그 대중들에 대한 관심, 없는 자에 대한 관심, 약한 자에 대한 관심, 그것들이 쭉 거기에 지금 나오고 있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벌써
그 박사 코스를 하면서 자기 아버지 변호사하고 잘 사는 집안에 살면서 생각을 없는 사람에게 집중할 수 있다고 하는 것은 이게 보통 사람이 아니죠. 칼 막스가. 당시에 출세할 수 있는 길들이 많았음에도 불구하고 정말 선배들을 다 꺾고 플라톤도 꺾고 헤겔도 꺾으면서 여기 보면은 참 이 109페이지에 거기 그 8절지 그 조그만 그 글씨 보세요. 거기에 독일 철학 관념론에 반대해서 자기들이 엥겔스하고 둘이서 글을 썼더니 출판을 안 해주는 거예요. 왜? 너희들이 뭔데 이놈들아. 엥겔스, 칼막스가 헤겔도 부정하고 플라톤도 부정하고 이 변증법을 부정하고 나오는데 이 기가 막힌 거예요. 출판사에서 보니까 이 원고가 안 되겠어. 그래서 보면 거기 출판을 허락지 않았단 말이에요. 좌파 중에 좌파예요. 그러니까 이 막스가 여기에 당황한 거예요. 이런 어려움 속에서도 엥겔하고 둘이서 죽이 맞아가지고 그래도 자기적인 그 교회가 비판하고 그 당시에 철학이 못하게 하는 그 일을 하면서 끌고 나간 거예요. 이 대단한 사람입니다. 이 사람. 그 독일의 관념주의 철학을 갖다가 깨면서 물질 중심으로, 현장 중심으로, 약한 자 중심으로, 동생들 중심으로, 갑질에 당하는 사람 중심으로 철학을 해나가는 이 혁명적인 그런 칼 막스의 모습을 여기서 우리가 보고 있습니다. 여기 110쪽에 그 조그만 글씨 누가 한번 읽어보겠어요? 네, 공산주의의 휴머니즘으로서의 철학적 기초는 1848년 공산당 선언에서 자리를 잡았고 그것이 다시 1930년대 민중의 전위운동의 간판 아래 공산주의에 의해 재천명되었다. 예. 그러니까 이게 처음 그렇게 공산당 선언을 하면서 그때부터 이제 전위운동으로 나갔다는 건 뭐예요? 이게 혁명으로 나간 거예요. 이제는 앞장서서 현실에 뚫고 들어가는 걸 전위운동이라고 그러죠. 이론적으로만 얘기한 게 아니에요. 이 사람은 현장에서 실제로 이 혁명에 대한 방법까지 설명하면서 이게 나간 거예요. 그래가지고 그 다음 이제 설명할 걸 110쪽의 제2의 소련에서의 마르크스 휴머니즘의 발전, 거기에 이제 내가 설명을 쭉 하고 있는 게 이제 소련 쪽으로 이게 넘어옵니다.